한 여인이 막 떠나려는 차량을 향해 다가섭니다. 나한테 미안해 하니? 사과 안 해? 본인의 혐의는 인정을 하세요? 지금 변호사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반성하는 거 없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다 반성하는 거예요? 민혜 씨는 지금 두 남자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쯤에 이제 연말이라서 같이 이제 술자리를 하게 됐어요. 부부랑 그다음에 먼저 갔었던 부부랑 저랑 이렇게 5명이서 그렇게 술을 먹다가 어느 순간 제가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깬 순간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민혜 씨. 애기 놀이방에 제가 혼자 누워서 브라랑 티셔츠는 입고 있는데 하의가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저기 끝에 거기 딱 갔는데 제 바지랑 팬티랑 가지런히 베개맡에 개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순간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가는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돌아갔고 그때 그 집에 있었던 남성은 집주인인 민혜 씨 친구 남편 고 씨뿐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요추신경을 다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재활을 꽤 오래 해서 걸을 수는 있는데 아직 소대변 장애랑 이 밑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거든요. 민혜 씨는 허리 아래쪽 부위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상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고 씨의 아내인 친구에게 받은 메시지는 남의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당사자인 친구 남편 고 씨의 태도도 완강했습니다. 내가 니한테 그렇게 했다고? 네, 양심을 풀어놓고 얘기해라. 내가 네 옷 뽑기 어떻게 합니다? 네가 어떻게 했는지 네가 더 잘한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낼 입장이야? 너 지금 나한테 사과할 마음 없으면 나 신고할 거야. 신고해라. 알았어.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고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했어요.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DNA도 하고 정자 검사도 했는데 3일 뒤라서 몸을 다 씻은 상태였고 브래지어는 증거물로 제출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민혜 씨는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국선 변호사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본인도 속옷하고 있는 거 있죠. 브레이저 안에서 이제 그 남자분 네. 탈의하고 일치한 게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검찰로부터 받은 공소장의 내용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경찰관님이 이거는 중간관으로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강간이 아닌 추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땐 바지까지 벗겨져 있었으면 고 씨가 준강간이 아닌 단순 추행 혐의로만 기소된 겁니다. 하의가 벗겨졌다는 그 자체가 이제 어떤 정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은 그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피의자의 당시 위치였다든지 어떤 그 당시의 자세라든지 이런 그런 진술이 부족했던 면이 있습니다. 경찰은 민혜 씨의 진술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경찰 수사가 종결되기 40여일 전인 지난 2월 13일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이런 연락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을 했고요. 검찰에 송출될 거예요. 그런데도 사건 진행 과정을 전해 듣지 못한 그녀는 한 달 뒤 국가에서 지정해준 자신의 국선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진행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 사건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돼서 내일 중에 전화 한번 드릴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변호사. 얼마 뒤 그에게서 들은 얘기는 너무도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제 처음 국선 변호사 변호를 맡아주셨던 분이 지금 가해자 변호를 맡고 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거라니까 변호사님도 나도 좀 황당한데 고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마음이 어떠셔? 국선 변호사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맡게 되었는지 과정이 너무 궁금해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 문제가 법정에서도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선임됐다는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위해 피해자 변호사가 누군지를 묻는 과정에서 알게 돼가지고 자신도 이중 변호를 맡게 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주장하는 박 변호사. 피고인 변호사로 선임되기 전에 피해자와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 전혀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한 사실도 없고요. 선임됐다는 사실 자체도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연락을 한 적이 없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가려던 순간 분위기를 바꾼 건 민혜 씨의 한마디였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과 통화한 녹취 있습니다. 결국 1차 공판은 한 달 뒤로 연기됐습니다. 가해자 고 씨는 어떻게 지역의 많은 변호사 중에서 하필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된 걸까요? 어렵게 고 씨를 만나봤습니다. 와이프가 이제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저보고 이제 한번 가보라 하더라고요. 처음 이제 상담 받을 때는 제 이름도 밝히지는 않았고 성범대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그동안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상담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박 변호사도 자신이 그 사건의 피의자란 사실을 몰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거 취재 오신 건가? 네. 아니 저는 상담 오신 줄 알고. 제작진의 방문에 당황하던 그가 잠시 후 우리 앞에 묵직한 서류 뭉치를 내려놓습니다. 선정 고지서인데 이게 선정 고지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팩스로 보내줘요 검찰청에서. 그치 국선이 지정됐다는 팩스를 이렇게 간략하게 2장을 보내주거든요. 네. 그냥 저희 직원이 한 대 이렇게 모아놓는 거죠. 보지는 않아요. 이렇게 많은 사건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됐지만 제대로 살펴본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피해자분이 저하고 통화를 했다 하더라고. 내가 만약 통화를 했다면 이 피고인하고 이 피해자하고 동일 사건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통화를 했을 것이다. 그는 분명 피해자인 민혜 씨와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내일 중에 전화 한번 드릴게요. 사건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했던 박 변호사. 하지만 그러고 나서 또 혹시 통화가 있던가요? 제가 없죠. 자료를 확인을 안 하고 통화를 안 했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지를 못한 거죠. 사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제가 하는 목적 자체가 한마디로 이게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사건들을 하면서 뭐 비용을 청구한 적이 초기 한 번인가? 꼭 그 이후에는 몇 년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다. 그렇죠. 무료 봉사나 다름없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활동이다 보니 크게 신경 쓸 수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가 피해자와 피고인 양측의 변호를 맡게 된 사실을 파악한 건 피고인 고 씨가 처음 검찰 조사를 받던 날이라고 합니다. 4월 1일자로 검사실에 제출하면서 같이 조사 동석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사받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누구냐를 물어보니까 수사검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내 얼굴 쳐다보면서 웃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저가 선임돼 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이런 경우가 있네. 그러면서 바로 사임서를 제출을 한 거죠.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란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지정하는 주체는 검찰입니다. 문희아 씨 사건의 현재 피고인 변호인이 당해 사건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국선 변호인 사임 이유나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처음엔 어떠한 경위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던 검찰은 재차 문의를 했을 땐 박 변호사의 단순 실수라 판단해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사임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인의 경우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련 정보를 취득한 상황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사임을 하고 피의자의 사선 변호인으로 다시 들어갔다면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외라면 단순히 이제 추정만 가능한 거라 이거를 사실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고 씨가 하필 박 변호사를 찾아간 건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박 변호사를 소개하는 인터넷 페이지엔 그가 수많은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이른바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라는 점이 강조돼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 곡선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성범죄 전문이라고 하면서 가해자 변론을 하는 것도 부적절한 거예요. 사건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문제예요. 검찰이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변호사가 상대방의 변호인으로 돌아설 거라는 건 꿈에도 알지 못했던 미네 씨는 수사 내용을 들은 직후 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증거품은 받았고요. 증거가 나와서 검찰에 넘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재판으로 넘기거든요. 그리고 2주 뒤 그는 고 씨의 변호를 맡는다는 정식 선임계를 검찰에 제출합니다. 그전까진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고 씨가 성추행 혐의만을 인정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미네 씨에겐 고 씨의 사과문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문엔 자신은 성추행만 했을 뿐 미네 씨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기억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 씨는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걸까요? 술을 좀 많이 마신 상태라서 그날 하의가 벗고 잤는지 아니면 정말 제가 벗겼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DNA가 확인된 추행 사실만 또렷이 기억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미네 씨의 하의와 속옷이 다른 방에 개어져 있었던 거에 대해선 알고 있을까? 그 옷을 개놨었대요? 옷이 개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옷을 벗고 자기 때문에 다 그래서 넣어놓거든요. 원래 습관 자체가 항상 이제 개어서 정리해서 넣어놓고 그 밖에 빼놓지는 않거든요. 그날 미네 씨의 하의를 벗기고 그걸 다른 방에 곱게 개어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5개월 전 그 사건을 겪은 이후 미네 씨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거든요.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꿈을 꾸면 성폭행 당하는 꿈. 네가 가진 파탄자다. 이게 계속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그 얘기 생각나요. 현재 좀 중등도의 불안하고요. 심리적으로 지금 안정이 되지 않은 증상들을 많이 보이고 계셔서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드러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부턴 정신과 치료도 받기 시작했다는 미네 씨. 만약 그녀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국선 변호사를 만났더라면 그녀가 적어도 지금보단 덜 고통받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분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적 상해가 발생했으면 그러면 강제추행 치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얼만데요.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믿겠습니까? 미네 씨가 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이의 제기할 거를 사무소에 제기하고 있는 교수님한테 이제라도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다는 미네 씨. 저 혼자 안일하게 그래도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난 피해자니까 가해자는 벌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제까지 상처 입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증명해야 하는 일이 계속돼야 하는 걸까요? 얼마 전 검찰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모든 일은 과정 또한 정의로워야 합니다. 한 손엔 칼을 쥔 정의의 여신이 또 다른 손에 양팔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